오늘 컨텐츠는 우리 왜 소문에 이렇게 취약할까? 우리는 왜 음모론에 휩쓸리는 것인가? 각종 카더라는 왜 이렇게 많으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왜 소문과 뒷담화는 끊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 자, 이런 효과가 있어요. 수면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수면자 효과. 이 수면자 효과가 뭐냐 하면요. 어떤 내용을 강하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출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의 설득 효과 시간이 지나면 이 이론이, 이 내용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설득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가 낮은 출처였다고 해도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 신뢰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왜 신뢰도가 낮은 출처에서 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호블랜드라는 사람이랑 월터 와이즈라는 사람이 1951년에 주장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호블랜드라는 사람이랑 동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이 군인들한테 내보냈던 선전 영상이 미군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이 선전 영상이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수면제 효과를 발견한 거예요. 이 1949년에 미군에 징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육군용으로 만든 선전 영화를 보여줬어요.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을 지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한테 이 연합군 지지하는 게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체크를 했어. 근데 5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본 사람이랑 영화를 안 본 사람이랑 지지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9주 뒤에 다시 검사를 했다? 9주 뒤에 연합군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검사했어.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지지율이 올라갔어.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밝혀진 게 바로 수면제 효과예요. 이 호블랜드는 정보원의 공신력이랑 설득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00명 정도의 참가자를 모아요. 200명을 모아가지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은 출처랑 신빙성이 낮은 출처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줍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의사 처방 없이 항히스타민제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막 약사, 약국 막 이런 약에 관련된 막 권위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메시지를 써놨고 여기에는 잡지사에서 항히스타민제는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정말 공신력 없는 그냥 신뢰도가 정말 낮은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공신력 있는 사람들, 이쪽은 전문가, 이쪽은 그냥 거의 찌라시, 잡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똑같이 보여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950년대 당시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럼 가능하면 이쪽에서는 막 핵 관련 무슨 원자력 관련 이런 잠수함 관련된 사람들이 막 자기 글을 막 적어놨고 여기선 잡지에서 자기 글을 막 그냥 대충 막 적은 거예요. 저널리스트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쪽에 좀 더 확신이 가나요? 어느 쪽에 좀 더 믿음이 가나요? 라고 물어봤어. 어땠을까요? 어디에 여러분들은 좀 더 신뢰가 갔을까요? 당연히 여기지. 여기에 당연히 관심이 가지. 여긴 전문가들이 쓴 거잖아. 이 전문성이 있는, 신빙성이 있는 출처의 사람들이 여기에 좀 더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4주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거에 좀 더 신뢰도가 가세요? 어떤 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의견에 좀 더 많이 동의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웬걸? 이 공신력 있는 이 메시지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이 찌라시 같은 잡지가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신빙성이 높은 출처로부터 전달이 된 메시지가 동의하는 정도가 16%가 떨어졌어. 근데 신빙성이 엄청 낮은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14%가 올라갔어요. 그냥 4주 뒤에 물어본 것 뿐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출처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설득력이 낮아집니다. 근데 찌라시 같은 경우는 점점 설득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신뢰도가 높은 게 23%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아져요. 근데 이 신뢰도가 낮은 걸로 시작했을 때는 점점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래서 이 수면자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은 출처가 나중에는 점점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냥 메시지 자체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간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게 절감 단서라고 하거든요. 이런 절감 단서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막 분리시키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그냥 메시지 내용만 기억이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출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만 딱 여기에 남아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자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달 착륙 음모설. 달 착륙이 사실 다 개뻥이었다. 미국의 음모론이다. 사실 인류는 단 한 번도 달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음모론이에요. 자, 근데 이 음모론이 왜 어디서 나왔을까요? 1974년에 빌 케이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 책을 썼는데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 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달 착륙 음모설이 무럭무럭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아폴로 프로젝트에 자기가 참여를 했고 사실 달에 갔다는 건 다 개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를 이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빌 케이싱의 주장을 기반으로 폭스TV에서 이 방송을 송출을 합니다. 이 빌 케이싱의 주장을 기반으로 방송을 송출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1,500만 명이 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타요. 그리고 달 착륙 음모론을 아주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뭐 깃발을 딱 꽂았는데 달에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거리느냐? 말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엔진이 거기서 막 하고 날아가는데 아니 엔진에 분사 자국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우주인데? 이건 이상하지. 그리고 그림자도 자꾸 여기저기 바뀌고 그림자가 이 사람이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주복만 너무 하얗게 막 떠서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 과학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죠. 벤 앨런대라고도 하죠. 이 벤 앨런대라는 방사능층이 있어요. 근데 이 방사능층을 도대체 그 얇은 우주복으로 어떻게 뚫고 지나갔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방사능층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그 얇은 비닐이랑 알루미늄밖에 없는 그 얇은 우주복만 입고 이 벤 앨런대를 통과한다는 건 정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빵 하고 터지는데 거기서 3m 밖에서 몸몸을 다 벌거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점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사실 뭐 모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초등, 중등 과정만 봐도 이 음모론이 그냥 다 개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깃발을 탁 하고 꽂아요. 근데 이게 날리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걸 특수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깃발을. 원래는 딱 꽂으면서 당연히 이 진동이 가면서 깃발이 흔들릴 수 있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깃발을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깃발이 이렇게 대 하나 딸랑 있고 여기에 깃발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깃발 위에다가 이 선을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깃발이 거기에서 이렇게 탁 꽂았을 때 접혀서 올라가지 않도록 기역자로 만들어서 여기서 펄럭펄럭거리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일부러 만들어낸 깃발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엔진 분사자 뭐 이런 거는 거기엔 대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엔 엔진 분사가 거기서 빡 하고 엔진 분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주에 별이 하나도 안 찍혔잖아. 우주에 별이 하나도 안 찍힌 건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하늘을 찍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태양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 별이 있어요? 별이 없어요? 태양이 있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기에 초점은 이 사람한테 잡혀 있어요. 여기 땅에 가 있다고요, 초점이. 초점이 땅에 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을 뿅 하고 찍어도 이미 여기가 밝기 때문에 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이 우주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요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늘 속에서도 이렇게나 하얀색 우주복을 입고 있다면 이게 하얗게 떠서 보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까만색은 빛을 흡수하고요. 하얀색은 빛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이 하얀색 옷을 입으면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뿅 하고 떠볼 수가 있어요. 어머나 놀랍죠. 자, 그리고 이 지구 근처에는 방사능 층이 존재해요. 방사능이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벤 앨런네라는 건 알파랑 베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투과력이 약합니다. 이걸 뚫고 지나가는 힘이 약하단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 종이,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이면 이 방사능층을 투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우주복을 입으면 벤 앨런네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피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벤 앨런네를 지난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렇게나 많은 피폭이 될 수가 없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옆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개뻥입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음모론에 또 이제 불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에 갔다는 게 다 개뻥인 거다. 사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다 라면서 사실 재미로 만든 영상이야. 근데 이 영상이 사진으로 막 찍히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건 사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야.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 3,000달러인가 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300억 달러가 어디로 증발한 걸까? 미국은 이 돈을 어디에다가 퍼부은 걸까? 미국이 돈을 삥탕을 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나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우리는 달에 이미 갔다 왔고 거기다 깃발을 꽂고 왔고 이미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에 갔다 왔는데
지금 달에 안 갔다고 무슨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대? 말도 안 되잖아. 야, 그럼 스튜디오를 무중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반박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 아니, 저렇게나 증거가 뚜렷하고 사진이 저렇게나 많은데, 아니, 무슨 음모론이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점점 이 신뢰도랑 상관없이 달의 착륙설은 조작된 거다. 라는 생각이 이 머리에 빡 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 착륙 음모론자들이 세계 각국마다 6에서 28%가 있대요. 놀랍죠? 그래서 미국인들조차, 미국의 젊은이들조차 이 달 착륙 음모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사람들이 점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빌 케이싱의 달 음모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빌 케이싱의 달 음모론, 이 음모론이랑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막 무슨 저널리스트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저널리스트가 이게 다 개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슨 나사의 거기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음모론 다 개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 프로젝트에 있었던 사람이 뻥이라는데 내가 뭐라 그래, 그 뻥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라고 나온 사람이 이름이 바트 시브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공학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 문외한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되게 유명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앞에 백발이 성성하신 분 있죠? 회색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 이 남자분이 달에 처음으로 갔다 왔던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버즈 올드린을 찾아가가지고, 안 갔잖아. 너 달 안 갔잖아.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 안 갔지. 너 거짓말쟁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ow's it going? 자, 어쨌든 이렇게 2002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됐고, 또 아까 최초로 이 달 착륙 음모설을 이야기했다는 빌 케이싱이라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아폴로 프로젝트에 진짜로 참여했으면 왜 음모론 일을 제기를 했을까? 진짜로 달에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 빌 케이싱도 그냥 간행물 분석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학적 지식은 전무한데 그냥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글만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사람들은 혹합니다. 이런 강력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기억에 그냥 남는 거예요. 맞아. 달 착륙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음모론 아닌가 그러면? 증거가 거기 많던데?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야, 그 BJ 그거 사실 성형한 거래. 그 BJ 사실 뭣도 모른대. 그냥 하는 거래. 컨텐츠. 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걔 사실 열혈 만나고 다니고 걔 사실 남자친구 있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친구가 에이, 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근데 한 달 뒤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야, 그 BJ 사실 남자친구 있고 뒤에서 열혈 만나고
사실 걔 아는 거 하나도 없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해줬던 건데? 너 그때는 말도 안 된다며? 그거 왜 이야기하고 다니니? 그 친구한테는 나의 출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뒤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것만 기억에 남은 거야. 그냥 그게 머리에 남아서 아 맞아, 그 BJ가 남자친구가 사실 있다 그랬어. 그 BJ가 사실 아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 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였다는 출처를 잊고 흥미로운 사실만 머리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면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는 왜 카더라에 열광할까요? 우리는 거의 매일 카더라를 접하고 있죠.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증권가 찌라시, 친구들의 아주 사소한 뒷담화, 이런 것들. 그 중에는 사실도 있겠지.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찌라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지. 유명한 루머 전문가가 있어요. 루머 전문가이자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의 교수 니콜라스 디폰조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름 되게 어렵죠. 니콜라스 박사라고 기억합시다. 니콜라스 박사는 루머, 즉 소문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에는 흥미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실들이 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교수는 소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문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또 단순히 개인적인 표출이라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소통. 그리고 굉장히 소문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소문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가 중요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흥미로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은 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입증된 뉴스랑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식되는 주제에 대해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그 정보가 바로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문을 사실이라고 바라거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 무엇이 되었든, 믿고 싶었든 아니면 믿든 그 무엇이 되었든 이 소문이라는 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문 자체는 뭔가 신빙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뭐 신빙성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감정, 사고, 태도, 선입견 이런 것들이랑 일치한다면 이 소문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특히나 소문은 어떤 사람들을 바탕으로 퍼져나가냐면 불안한 사람들,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가요. 소문이 말이야, 이런 게 있어. 내년부터 집값이 내린댄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그러면 어때요?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집값이 떨어지면 나한테 큰 타격이 올 만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집값 떨어진대, 집값 떨어진대, 집값 떨어진대, 야 빨리 팔아야 돼, 집값 떨어진대, 어디부터 떨어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문은 더 빨리 퍼지는 겁니다.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디폰조라는 이 공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6일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서 6가지 소문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나 믿는지를 물어봤어요. 얼마나 믿는지. 근데 처음에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 소문에 대한 게 신뢰도가 40%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소문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6번을 들었을 때는 신뢰도가 60%로 늘어났어요. 6일 사이에 이 신뢰도가 20%나 증가했어요. 왜일까? 왜 그랬을까? 뭔가 말이 돈다는 건 그냥 돌진 않을 거야, 그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소문이 6일 동안이나 지속될 만하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문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래라는 말이 있죠. 소문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회심리학자가 2명이 있어요.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이랑 레오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의 법칙을 만들어냈어. 소문의 법칙을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전달할 상황이 중요할수록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두루뭉술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소문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뒷담화죠. 그 사람에 대한 비공식적인 내용, 그 사람을 매도하기 위한 내용, 그런 것들이 뒷담화예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나 나보다 좀 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뒷담화를 통해서 뭔가 도덕적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들. 혹은 쾌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좀 더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의 그 쾌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합리화와 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건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언론사에서 183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를 페니 신문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니를 주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86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를 뉴 저널리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때 기자의 발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자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뉴 저널리즘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뉴욕 월드를 발행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조지프 퓰리처입니다. 조지프 퓰리처. 이 퓰리처는요, 뭔가 특권 계층의 굉장히 강한 반발심, 그리고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냅니다. 뭔가 경멸하는 귀족들에 대한 뒷담화, 약점, 화려한 생활, 이런 것들. 그래서 가십거리를 계속해서 내놔요. 근데 가십거리를 계속해서 내놓다가 체육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체육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인사건 보도 같은 거를 해요.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쇄살인마가 얼음 송곳을 이용해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사람의 손바닥을 먼저 뚫었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뚫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예수가 죽은 것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하는 독자들과
뭔가 본인이 탐정에 빙의해서 이런 몇 가지 단서들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탐정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노린 거예요. 이 두 명을 노린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팔리겠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뭐 화려한 생활, 자극적인 거, 잔인한 거,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그래서 막 이게 유행이 됩니다. 유행이 돼서 다른 신문사들까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팔리니까 이걸 점점 좀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극적인 걸 한번 실어볼까? 우리도 사파 작가를 한 명 소개를 하자. 섭외를 해가지고 사파 작가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우리도 자극적인 그림을 싣고 우리도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우리도 뭔가 셀러브리티에 대한 그런 기사를 내보내보자 이러면서 이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거든. 그렇게 퓰리처 씨의 뉴욕 월드는 쑥쑥쑥쑥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도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도전자의 이름은 랜돌프 허스트. 부유한 광산업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월드에 대항해서 뉴욕 저널을 내보냅니다. 뉴욕 저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권력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상업주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요. 뭔가 이 권력층들에 대항하는 듯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들을 돌려깎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퓰리처랑 이 랜돌프 씨랑 둘이서 이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황색 저널리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불렀게요? 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끈 만화가 있었어요. 일명 노란 꼬마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꼬마를 인기가 많으니까 이 경쟁사 둘이서 계속해서 노란 꼬마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 노란 꼬마 굉장히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어디에서나 이 두 신문사에서 노란 꼬마를 찍어내다 보니까 뉴욕 어디에서나 이 노란 꼬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색 저널리즘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색 저널리즘은 이 두 회사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점점점 저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큰 언론사 둘이서 자극적으로 막 네가 살인기사 내보내면 나는 연쇄살인기사 내보낸다. 네가 연쇄살인기사 내보내면 나는 정치인의 스캔들을 내보낼 거다. 네가 정치인의 스캔들을 내보내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둘이서 막 경쟁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막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색 전쟁이에요. 황색 전쟁. 이 황색 전쟁이 뭐냐 하면 살인보도예요. 1897년에 뉴욕 강가 부둣가에서 빨간색 방수천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둣가에서 놀다가 이 방수천을 발견하고 이게 뭐지? 이게 웬 천이지? 하면서 이 빨간색을 찌 열었어. 근데 안에 토막 시신이 들어있는 거야.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어요. 가슴에 두 팔을 이렇게 X자로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근데 이 시신이 머리가 없고 시신 일부가 토막이 돼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여기서 내보내니까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다른 살인 이야기를 내보냅니다. 얼마 전에 사타구니가 잘린 남자의 토막 시체가 발견이 됐다. 이런 거. 사타구니가 잘렸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사타구니가 잘렸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머리가 잘린 토막 시체가 발견됐대. 무섭다.
없다. 그런 걸 계속해서 자극적인 거를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자극적인 게 안 나오잖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자극적인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범인을 잡는 데 이 두 신문사가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아닌데 현상금을 겁니다. $100. 이 살인마를 보신 분 $100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우리 신문사에, 경찰 말고 우리 신문사에 신고하시면 $100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걸고 저기서도 걸고 토막낸 시체의 사파를 점점점 많이 실어요. 판매 부수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1800년대에 $100니까 당신 컸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이 범인을 잡으려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진범이 잡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러한 신문사들의 미친 듯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경찰들이 아예 그냥 기자들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신문사에서 엄청난 찌라시를 내보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이 이 대결에서 승리했을까? 이 사람. 이 허스트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찌라시를 내보내면서 그냥 이류 황색 저널리즘 수준으로 남았어요. 그냥 계속 이 사람은 하던 짓을 계속 한 거야. 그냥 계속 자극적인 거, 계속 찌라시, 계속 살인사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내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점점점 선정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애 마지막에는 마지막 10년 동안 퓰리처의 뉴욕 월드는 미국 언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이 됐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 근데 점점점 이 사람은 이 기사의 본래에 충실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걸 보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느끼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사가 됐고요. 공신력을 얻게 됐죠.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신문인들의 신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퓰리처는 1903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언론대학원을 세우라면서 $200만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자금을 삼아서 1917년에 퓰리처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대 신문방송학과가 주도하는 이 선정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퓰리처상은 이후에 언론, 문학, 예술 분야에서 최고 영예를 자랑하는 상으로 우뚝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음모론의 이야기, 소문의 출처, 우리는 왜 소문에 휩쓸려 다니는가, 그리고 퓰리처상의 기원,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